일본 113호 사건.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잔혹한 범행 수법들. 끈, 스타킹, 엽총, 권총. 대상이 그 누구든 모든 걸 통제하려 했던 잔혹한 연쇄살인마의 사건 파일. 반성, 참회란 이름 속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컬트 스토리 113호 사건, 연쇄살인마의 진심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1983년 1월 31일 일본 나고야시 쇼와구 아유치리토에 있는 한 은행. 운송회사를 운영하던 31세 남성은 예금 102만 3천엔, 하나야 930만원을 인출하고 주차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체불명의 괴한이 권총을 들고 위협하며 소리를 쳤죠. 너 113호 사건 알지? 바로 거기서 쓴 권총이다. 차 뒷좌석에 지금 그 돈을 넣고 차량 키를 나에게 넘겨라. 깜짝 놀란 남성은 우선 괴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다 이내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뛰어나온 은행원 3명. 괴한은 이들을 모두 폭행하며 총을 쏘기 시작하죠. 정말 다행히도 총알은 비껴나갔고 결국 은행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현행범으로 그를 검거한 시각은 오후 1시 50분. 괴한이 타고 온 차량까지 확보한 경찰은 당일 오전 8시 30분경 나고야 니시구에서 도난당한 차량이라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이는 철저한 계획범죄였죠. 물론 총기 허가만 받으면 불법이 아닌 나라, 단순 강도치상 범행이라고 생각했던 경찰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113호 사건을 언급했다. 113호 사건. 불과 하루 전이었던 30일, 일본 경찰청은 과거 발생한 강도 살상 사건으로 광역 중요지정 113호 사건 전문 수사팀을 꾸린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총기 번호는 113호 사건과 정확히 일치, 그리고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 및 체격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일본 경찰이 쫓고 있던 113호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113호 사건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약 3개월 전 일본 전역을 두려움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25일 나고야시에서 토요타 셀리카를 도난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당시 단순 절도로만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차량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죠. 이틀 후 저녁 9시 30분 아이치현경 지쿠사 경찰서에 자기 자신을 키노시타라고 말하는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타시로키타 파출소에 연결을 부탁합니다. 당시 인근 지역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38세 모 순경이 그 연락을 받게 되죠. 신고 내용은 파출소 옆 막다른 곳에 파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그걸 처리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정말 밖으로 나가보니 차량이 있어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옆쪽에서 굉음을 울리며 차량이 달려와 그대로 치게 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 그때 차에서 내린 괴한은 쇠막대기로 머리 부위를 때리며 중상을 입혔고 실탄 5발이 든 권총을 빼앗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근처를 지나던 행인들에게 5분 후 발견되어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일본 경찰은 충격에 빠집니다. 공권력을 향한 도전이자 누가 보더라도 총기 탈취를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이는 제2의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본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범인. 그런데 6일후인 31일 범인이 나타납니다. 저녁 8시 30분경 메이진 고속도로 오츠 휴게소에서 용접공이었던 당시 나이 27세 카미야마 미치하루 씨가 갑작스럽게 납치가 됩니다. 사실 처음엔 납치가 아니었죠.
휴게소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나고야까지만 태워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 별 의심 없이 조수석에 태워 운전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그 안쓰러웠던 승객은 권총을 들고 위협하는 괴한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약 9시 30분경 카미야마 씨는 차를 급정거시켜 권총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가슴에 총을 맞고 뒷좌석에 방치된 채 괴한과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죠. 헌데 그 괴한은 잠시 후 깜짝 놀랍니다. 뒤에 있던 카미야마 씨가 숨진 게 아니라 물을 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죽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마는 하나 36만 원을 빼앗기 위해 방치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괴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차를 몰고 11월 1일 새벽 2시 35분경 요로 휴게소에 들러 멈춘 후 피 묻은 수건들을 버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시 나이 43세 주유소 종업원 오바타 씨와 마주치게 되지요. 그 괴한은 대뜸 이 휴지통 내부는 안 봤죠?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종업원이 보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자 이내 안심하고 주유소를 털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괴한이 총을 들이댑니다. 깜짝 놀란 오바타 씨가 뒷걸음질을 치고 도망치려 하자 그 순간 총을 쐈죠. 총알이 가슴에 명중했지만 다행히도 가슴에 있던 라이터에 맞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괴한. 그럼에도 검거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총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11월 28일엔 교토에 또다시 그 괴한이 나타나 한 슈퍼마켓에서 152만 7천엔, 하나 1389만 원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계획적으로 경찰의 권총을 훔쳐 납치, 위협, 강도살인 및 미수범행을 저지른 괴한. 그 113호 사건이라 명명된 이 사건의 범인은 검거 당시 나이 34세 카츠타 키요타카였습니다. 카츠타의 신상이 공개되자 언론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의 직업과 과거에 있던 기사 때문이었죠. 3년 전이었던 80년 11월 8일 새벽, 오사카시 키타고 번화가에서 차량 내 물품을 훔치다 텐마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소방대원의 도둑질이라며 그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었죠. 바로 카츠타였습니다. 당시 그는 약 20차례 넘게 전국 경기대회에서 2년 연속 입상하는 등 우수 소방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절도 사건 이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더 이상 소방관으로는 근무할 수 없었죠. 소방관에서 절도범으로, 그리고 3년 후 공권력에 도전한 총기살인마로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카츠타. 113호 사건, 살인 미수 등으로 유치장에 갇혀 조사를 받던 카츠타는 갑작스럽게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의 영혼이 보인다며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검거 8일 후인 2월 8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저희는 2005년 1월 24일 카츠타의 친누나가 남긴 카츠타의 회고록 글 일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직후에 통증이 심해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었던 그런 나를 형사는 몰려든 다수의 언론과 미행해 오는 자들까지 뿌리치며 치과, 외과 의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때 너무나 많은 언론의 모습에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중죄인지 깨닫게 됨과 동시에 죄인인 나에게 사회에선 느끼지 못했던 인간미로 따뜻하게 대해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지은 죄는 중죄이지만 권총 강탈에 의한 일련의 사건 이외에도 일체 참여해야겠다는 심경을 느꼈습니다. 오랜 고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런 친절을 받은 날 이후 언제 참여할까 하고 기회를 엿보는 저였습니다. 그래도 113호 사건 외에 7명이나 더 죽였다고 갑자기 고백하면 아무리 친절한 형사라도 격분하지 않을까, 그때까지의 친절과는 달리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체 고백을 하면 극형으로 재판을 받을 내 자신의 각오와는 별개로 우리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기로 결심했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라면 의례 저희 가족의 일이었죠. 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가족에게는 죽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나 스스로는 축복받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책상에 얼굴을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그래 울어라, 울고 싶은 만큼 울어 라고 형사는 실컷 울게 해주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형사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해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다소 진정된 저에게 그럼 종이에 써보세요 라며 형사는 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뻔뻔한 살인마가 정말 반성하고 참회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말하는 역겨운 변명의 글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언론에 카츠타가 절도로 처음 공개되기 그 이전 그는 무려 7명을 또 연쇄살인한 미제 사건의 공동 범인이었습니다. 물론 최초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살인에 총 22건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 입건을 시킬 수는 없었지요. 자백한 최초의 살인은 언제였을까? 카츠타의 나이 24세인 9월 13일 오전 5시였습니다. 교토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자고 있던 당시 24세 여성 나카무라 히로코를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한 것이었죠. 처음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인기척에 피해자가 깨어났고 소리를 지르자 스타킹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시간행위까지 저지르고 그곳에 있던 현금 1,000엔, 하나야 9,000원 정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건 초기 일본 경찰은 신고자인 동거남과 피해자가 근무했던 호스티스 손님들을 대상으로 용의자 조사를 했지만 결국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합니다. 2차 살인은 무려 3년이란 공백기를 거쳤습니다. 당시 소방관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소방 부사장까지 진급했던 카츠타. 하지만 낭비벽과 과시욕이 심해 돈이 점차 부족해지자 휴일마다 장거리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헌데 할 아르바이트는 안 하고 그곳에서 두 번째 살인을 하게 되죠. 75년 7월 6일 오사카부 스이타시에서 빈집을 털기 위해 물색을 하다 키타고 고급 클럽 경영진 당시 35세 우지시로 레이코가 차량에서 내리는 걸 우연히 보고 가방을 낚아채기 위해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이 거세지자 옆에 있던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연못에 유기한 후 차량까지 방화시켜버렸죠. 그가 빼앗은 돈은 10만엔, 하나 91만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도 일본 경찰이 연쇄적인 사건이 아닌 별건의 강도살인으로 판단합니다. 당시에도 동거하던 남성 및 만나기로 했던 회사 사장을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하지만 결국 미궁에 빠지게 되죠. 같은 범행 수법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1년 후인 76년 3월 5일 새벽 2시 35분 32세 이토 테루코 씨가 차량을 주차하고 집을 향해 걸어가자 누군가 가방을 낚아채려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카츠타였죠.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되자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으로 유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 카츠타는 시신의 하반신에 억새를 꽂아놓는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이죠. 결국 경찰은 이에 낚여 정신 이상자의 범행 혹은 그 직전 식사를 떠난 남성 변호사를 의심합니다. 결국 이렇게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한 채 3년, 1년 점점 살인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었죠. 물론 그런 상황에도 그는 성실한 소방관으로 인정받아 28세의 나이에 소방관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후인 77년 6월 30일 빈집을 털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선 카츠타. 28세 아키코 씨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강아지 산책을 나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방에 들어가 4만엔, 하나 약 36만원을 훔치고 나가려다 피해자를 마주치자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바로 돈을 위한 네 번째 강도살인이었죠. 세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삶은 멋진 소방관으로, 하지만 진짜 내면의 모습은 돈을 위해 새벽마다 거리를 배회하며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아사히에서 방송되는 퀴즈 프로그램에 아내와 함께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승 상금으로 8만엔, 그리고 상품권 10만원어치까지 획득을 하지요.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여놓고 태연하게 방송까지 찍었죠. 그리고 이 방송에 송출되어 자신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약 한 달 반 후인 8월 12일 밤 11시, 당시 28세 카츠타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나고야시 쇼와구의 빈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맨션의 3층을 수상하게 다니던 남자, 이에 당시 나이 33세 미용사 요시코 씨가 뭐하는 거냐 라고 말을 걸자 자신을 알아봤다라고 생각, 바로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그 집을 뒤져 하나 약 409만원 상당의 다이아를 훔쳐 달아나죠. 이때 경찰은 장롱 속에 현금 40만원 정도가 그대로 있다라는 이유로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 최초 시신 발견자인 애인을 용의자로 수사하지만 또다시 미제로 남게 됩니다. 5명을 연속적으로 살해하며 살인의 냉각기조차 점차 짧아지는 범행 패턴, 바로 연쇄살인마의 패턴이죠. 모두 수사가 자신을 향하지 않자 카츠타는 더 끔찍한 범행을 계획합니다. 그동안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만을 노렸고 빈집을 노려 범행했지만 큰 돈을 훔치지도 못하며 살해를 하는 시간 및 현장에 머무르고 뒤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더 빠르고 더 많은 큰 돈을 훔칠 계획을 하게 되죠. 4개월 후인 12월 13일 오후 5시, 당시 나이 25세 이노우에 히로마사 씨는 효고현 고베시안 은행에서 현금 수송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한 괴한이 나타나 조용히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가했죠. 저항을 하기 시작하자 괴한은 즉각 이노우에 씨를 살해했습니다. 바로 엽총이었죠. 카츠타는 은행에 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총으로 죽인 후 금품을 갈취할 대범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범죄가 진화한 것이죠. 이 6차 사건 당시에도 현금 410만엔, 한화 약 3,729만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후인 80년 2월 15일, 미리 훔친 총과 차량을 준비하고 오후 3시 50분경 나고야시 미즈오구의 한 금고에서 수금을 마치고 오던 남성을 엽총으로 위협해 또다시 하나 약 224만원을 훔쳐 달아납니다. 당시 피해자는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엽총으로 사람을 위협하며 살해까지 하는 끔찍한 범행,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7월 30일 오후 11시, 나고야시 메이토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35세 혼마 이치로 씨를 타겟으로 정합니다. 퇴근을 하기 위해 차에 올라타려고 하자 엽총으로 위협하며 사무실 금고를 열어 하나 약 5,240만원을 빼앗았죠. 그리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라 시킨 뒤 한적한 곳에 정차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떠나려고 했지만 그 순간 피해자가 저항하자 가슴에 엽총을 발사해 7차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불과 4년 사이 7명을 연쇄살인한 끔찍한 범인. 그리고 분명 범행 수법은 뒤에 일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거를 하지 못했죠. 그렇게 카츠타의 브레이크는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113호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카츠타,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제1심 나고야 지방법원은 83년 5월 27일 첫 공판을 열게 됩니다. 그때부터 카츠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총 22번이 진행된 공판, 113호 사건과 8차 살인 사건에 대한 것 하나, 그리고 총 7번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파트 하나, 이 두 파트 모두 다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85년 12월 16일 첫 공판 2년 7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카츠타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각 사건들은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건이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살인은 자백을 해서 이건 자수다라며 무기징역이 타당하다라고 호소를 하지요. 하지만 1986년 3월 24일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연쇄 살인,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끝없는 허영심과 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확대 재생산해 대담하고 악질적이며 잔악하다. 체포 후 반성, 후회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으로 흉악범죄를 속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카츠타의 변호인은 사실 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지요. 변호인은 사형을 막기 위해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형제도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이죠. 그 중엔 여러 증인들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자면 죽음에 직면한 사형수들의 고뇌,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감정의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그 목표였죠. 증인으로 세운 사람은 마치야마 사건 누명 피해자로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사형수, 그리고 도쿄구치소에서 수십 명 사형수와 교류했던 작가,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줄줄이 기각되었죠. 1988년 2월 19일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최고재판소까지 상고한 이 사건, 하지만 94년 1월 17일 기각되지요. 구속 11년 만에 사형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2000년 11월 30일 범성은 사형 집행을 명령합니다. 카츠타를 포함한 총 2명의 사형수였죠. 집행 당일 오전 9시 30분 사형 집행 통보를 받고 유서를 쓰지 않겠다라고 했던 카츠타는 승려들의 설득 끝에 유언장을 2통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친부모님, 하나는 친누나였죠. 유서를 쓰고 담배를 피우며 승려와 집행 현장에 갔고 형 집행 직전에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얼굴을 가린 걸 벗겨달라. 마지막으로 승려 얼굴을 보고 싶다. 그렇게 반야신경을 읽으며 피해자 한 명 한 명 이름을 말하고 죄송하다라고 중얼거리며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2000년 20세기 마지막 사형수, 사형 집행 전 그가 남긴 유서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누나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친누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카츠타의 자백은 전적으로 본인의 뜻이었다. 오랜 세월 악행을 저질러온 카츠타는 동시에 자신을 계속 업신여기기도 했다. 참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카츠타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자백이 수사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나는 카츠타로부터 들었고 수기에도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카츠타라는 사람의 인간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한다. 카츠타는 자백이라는 말보다 고백이라는 뉘앙스를 좋아했다. 정말 반성한 걸까요? 사형제도에 대해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하지만 우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죠. 이 글이 공개되자 한 피해자의 자녀는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카츠타에게 살해당했다. 카츠타는 당신에게 죽기 전의 기분을 전해주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살해당했습니다. 카츠타는 각오를 다졌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여러모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카츠타에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돈과 쾌락을 위해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연쇄살인한 끔찍한 살인마 카츠타. 그리고 친일라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그의 수기록. 정말 그는 참회를 한 걸까요? 그럼 그 참회는 누구를 위했던 걸까요? 그 또한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이 편하고자 자백을 했던 것일 뿐, 죽음의 순간 죄송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정말 피해자들을 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변명거리, 하나의 합리화였던 걸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그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형 집행,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사형수가 느끼는 그 참회의 마음, 여러분은 정말 마음으로 안타깝다고 느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일본의 20세기 마지막 사형수라고 불렸던 카츠타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 사형 집행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뒷이야기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뒷이야기로 뺐는데요. 제가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목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책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사형수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제 신앙심을 부여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던 한 분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썼던 글들도 그 안에 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이죠. 종교를 제가 부정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은 자신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미결수 신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언제 이제 형 집행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압박감, 불안감 때문에 종교에 많이 의지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무언가 뭐 반성하고 참회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갖게 되고, 대부분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많이 있죠. 그래서 사형수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뭐 그런 분들이 오셔서 형 집행 전에 뭐 기도를 해주신다거나 뭐 그런 행위 이런 걸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가 지금 종교가 절대 나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통해서 반성하고 참회한다라는 그 마음까지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헌데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사형수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신에게 의지를 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이야기는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얘기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들은 더 불안해야 돼요. 더 죄송해야 되고 더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자신이 참회하고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되게 행동을 잘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문제는 그들도 종교를 악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거기에 가기 전에 자신의 반성, 참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행동인 건지,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왜 책 제목을 알려드리지 않은 거냐면,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뭐 유족들이 본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혹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뒤에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된 것도 아니고,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모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잃고 평생을 살아가는 고통이 또 수반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음으로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용서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스스로 자기 혼자 행복하다, 이제 만족한다, 반성하고 있다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건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뒤에 이어질 다음 스토리가, 다음 사건 이야기가 권재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많이 묻혀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권재찬 같은 경우에는 1심 사형, 근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죠. 유족분들이 엄청나게 오열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감형 사유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정확하게 판결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타당한 사유가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형에 대한 문제가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형수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건 법의 허점 같거든요. 고쳐야죠.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부터 법령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징역, 우리가 얘기하는 형량이라는 건. 하지만 사형을 내릴 수 없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재범 위험성이 높고 많다고 하더라도 형량을 많이 깎아서 외부에 내보내주는 경우, 언론의 이슈를 타고 안 타고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바뀌는 부분들, 이런 법감정이라는 부분이 좋아질 수가 없지요, 사실. 그래서 이번 권재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과 견주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공주교도소 사건이라고, 저희도 진행했고 그 안에서 나왔었는데, 예전에 사람을 살해하고 무기수로 들어가 있던 그 어린 남자애가 공주교도소에서 또 사람을 죽였죠. 재소자를 살해를 저질러서 재판이 들어가게 됐는데 1심 사형, 교정당국 안에서 또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사형, 항소심도 사형이었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좀 연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사형, 항소심도 사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교정당국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잖아요. 사건의 경중은 없지만 사형제도, 만약에 사형이 확정 판결이 나면 굉장히 사형 마지막 확정 판결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죠. 그럼 이제 이 사형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지금도 그렇게 망나니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걔를 도대체 누가 관리하냐라는 또 문제가 되죠. 집행을 안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도 한번 더 시작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사형을 무조건 바로 집행하는 걸 다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2023년이니까 사형과 관련되어 있는 방식,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 어느 정도의 범죄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지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맞다는 게 아니라서 제가 뒷이야기에 빼놓은 거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